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총 5주 동안 인공지능의 2회 과목에서 인공지능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할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주의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어떤 걸 지칭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거나 모르시거나 아니면 모호하게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연함, 모호함을 좀 풀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 들어가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문제점과 우리의 역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또 좋은 쪽으로 사실은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무조건 좋진 않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듯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잠재적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첫 주차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됐고 우리 삶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이 말 자체가 인공과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공과 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은 사람 인자의 장인 공자, 한자로 치자면 그렇겠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자연물을 가공하는 일을 인공이라고 합니다. 보다 넓게 보자면은 사람에 의해 창조된 무엇인가, 아무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라 하는 것은 인공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에 의해 창조된 지능,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인공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지능이란 대체 무엇인가? 예. 지능은 사전적 정의로는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능이라는 사전적 정의만 해도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용어가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혀가 나옵니다. 이게 인공지능 또는 일반 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사물 현상을, 새로운 현상들을 부딪혀야 되는 게 바로 지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물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나를 알아내는 것도 지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 방법이죠. 의미를 이해하고 현상을 부딪혀서 의미를 이해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가지고 의미를 이해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될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거가 바로 지능의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현상 또는 문제를 이해해서 적절한 행동 또는 결과를 내는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일단 보통 어디서부터 개념이 나왔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하지만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거는 수학자이자 전산학자, 논리학자, 암호 분석학자, 또 철학자이자 이론생물학자인 앨런 튜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이분이 왼쪽에 있는 논문, 이 논문이죠. 네.
이 논문 이제 컴퓨팅 머시너리 인텔리전스, 한글로 말하자면 계산 기계와 지능에서 처음에 인공지능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 컴퓨팅 머시너리, 계산 기계라는 거는 사실 그때는 컴퓨터란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컴퓨터란 말도 컴퓨트에 ER 붙인 거죠. 계산하는 기계라는 계산하는 기계라는 의미예요. 사실 똑같은 얘기라 볼 수 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첫 챕터 제목이 기똥차입니다. 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되게 유명한데 이게 이미테이션 게임이 뭐냐면 일명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건데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를 딱 치고 블라인드 뒤에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앞에서는 질문자 한 명이, 사람인 질문자 한 명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블라인드 뒤에 있는 기계랑 인간이 각각 대답을 해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과연 질문자는 뒤에 있는 게 기계인지 아니면은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튜링 테스트 또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이런 테스트를 제시한 거 봤을 때 이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장막만 놓고 보면 블라인드만 치고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죠. 이런 견해는 이제 논문 첫 문장,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첫 문장, I propose to consider the question, can machine think?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앨런 튜링은 생각을 한 거겠죠. 컴퓨팅 머신너리, 계산 기계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이 기계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이제 단순히 수학적, 과학적, 기술적 이런 걸 떠나서 철학적이죠, 사실은.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앨런 튜링이 전산학자, 수학자이자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에 대해서 앨런 튜링이 이제 그렇게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 무엇인가, 뭔가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견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이자 인지과학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를 만든 존 메카시 교수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을 지능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정도 정의 가지고는 너무나 애매하죠. 사실 아까 앨런 튜링이 말한 것보다도 더 애매한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대체 지능적인 기계는 무엇일까? 너무나 애매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이 지나서 50년 지나서는 이제 2006년 돼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만드는 것인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인간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게 사고하지만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간보다 더 잘해야 되는 기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 또는 동물이 갖고 있는 지능과 반대로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가 가진 지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인간의 지능, 동물의 지능에 약간 반대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이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인공지능, 기계가 가진 지능. 그래서 그다지 이제 도움이 되는 정의는 아니죠. 보다 자세한 정의를 보자면은 미국의 IT 연구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내린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자,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인공지능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인공지능 정의하면서 사전적 정의 얘기하면서 새로운 현상에 부딪혀서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학습이 아닐까. 새로운 현상에 부딪혀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리를 한다 그랬죠. 부딪혀서 그 처리가 결론이겠죠. 결론을 내리고. 근데 그거 이외에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란 친구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 친구, 인공지능 친구, 이 복잡한 걸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이걸로 치면 아까 앞에 이미테이션 게임, 앨런 튜링이 제시한 튜링 테스트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동을 흉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튜링 테스트에서 나온 것처럼 흉내내서 이게 인간인지 아닌지,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 못한다.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논의선상에 있는 정의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IEC의 정의를 보자면은 추론 및 학습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단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중요한 용어가 이제 동그라미 친 추론과 학습입니다. 그 같은 애 정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조립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혀서 처리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추론도 똑같은 정의고요.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이제 배워서 뭔가 의미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보자면 사실 뭐 딱 하나의 옳은 정의, 딱 맞는 정의, 표준 정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하죠. 학습, 추론, 흉내, 그리고 인간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제 인공지능의 중요한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은 계속 아까 제가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이 보기에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공지능은 그럼 대체 인간을 어떤 식으로 흉내를 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피터 노빅과 스튜어트 러셀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적이냐, 이성적이냐, 또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서 4가지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간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앞서 말해서 뭐 이미테이션 게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이겠죠. 인간처럼 이제 장면만 가리고 보면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게 대답을 하는 친구니까. 하지만 꼭 인간처럼 굳이 이제 말로 하든가 아니면 뭐 행동을 하든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안 하더라도 어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사고해서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 그 친구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생각보다 인간은 비이성적인 동물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했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도 보통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학문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게 사실 많이 깨져버렸죠.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통장 잔고가 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딱히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갑자기 엽떡을 시켜 먹는다든가 이런 거죠. 생각보다 인간은 되게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처럼 운전을 한다면은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꼬리 물기도 하고 중앙선 침범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인간이 비이성적이고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반하는 개념이 이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 인간은 비이성적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서 존 메카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처럼 사고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게 한계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명한 알파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 알파고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배운다고. 이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훨씬 뛰어난 분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기계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진짜 최적의 상호작용 방법을 알아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가령 이제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로 치자면은
거기 뭐 프로토스라는 종족이 이제 여기 칼라라는 그걸로 텔레파시로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이제 네 가지 목표를 인공지능이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계속 인공지능을 계속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처럼 행동하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행동하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점을 아예 바꿔보자면은 이제 마빈 민스키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추후 강의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실 건데, 이제 인지과학자이자 전산학자이며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 하신 분입니다. 마빈 민스키는 정말 급진적인 발언을 하죠. 예, 갑자기 포인트를 바꿨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이다. 계속 지금까지 기계는 인간처럼 흉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반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까 튜링 테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과 구분할 수 없어야 통과하는 테스트. 예. 이걸 반대로 보자면은 인간과 똑같이 사고하는 인공지능을 과연 기계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한 기계 볼 수가 있는가? 만약 그러한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러한 기기가 있다면은 그건 인간과 또는 인간이 가지는 지능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의를 보다 확장하자면은 대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논의까지, 철학적 논의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또 마빈 민스키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산학자이자 인지과학자다. 예. 이게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쪽으로 가시나 봐요, 다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 이제 뭐 SF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유명한 게 이제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개양의 꿈을 꾸는가 같은 소설, 그리고 그 소설을 가지고 만든 블레이드 러너, 이런 영화들이 이제 거기서 안드로이드라는 인공으로 만든 인간과 실제 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마빈 민스키의 이 발언을 통해서 대체 인간의 지능과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이 이제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이 활발해졌으니까 인간과 기계의 차이,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들을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앨런 튜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인간의 특성은 결코 기기에 의해 모방될 수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위안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위안을 줄 수가 없다. 그런 한계는 정해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급진적이죠. 예, 튜링 테스트를 만든 사람답게 인간과 사람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은 인간과 인공지능이랑 인간지능이랑 다르다. 어떻게 그 기계가 인간을 따라할 수 있는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에 이분 1950년대에 그런 논문을 내셨어요. 그런 논문을 내셔가지고 튜링 테스트 얘기하고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정말 이제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다. 역시 괜히 이제 세계적 석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반면에 이제 알쓸 신잡에 자주 나오시는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은 인간은 다음 상황을 예상하는 능력이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다음 상황을 예상해서 대비하고 극복할 수가 있지만은 컴퓨터는 주어진 상황에서만 대처할 뿐이지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는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뭐 점점 발전하면은 이 다음 상황을 예상한 능력 뭐까지 가든가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의 이제 인공지능 상태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제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는 인간보다 훨씬 잘 풀어요. 하지만 모르는 문제, 갑자기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자란 면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클리대의 철학가의 존설 교수님. 자, 철학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자,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는 자동차나 계산기가 이해하는 것을 이해한다. 즉, 정확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동차나 계산기는 이미 주어진 걸 수행하는 거잖아요. 계산기는 계산을 수행하는 거고, 자동차는 운전을 수행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자동차가 갑자기 새로운 걸 이해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도 그냥 이미 주어진 문제, 주어진 것만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정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현재 인공지능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산학과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담론을 보자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는데, 우리 전산학과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윈도우.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거기에 이제 지금, 인터페이스가 다 그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드신, 전산학자인 앨런 케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전신 상태인 사람이라면은 꽃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이제 엄청나게 비꼬아놨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능보다 우월할 수 있다. 그런 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면은 야, 같은 방식으로 야, 우리보다 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꽃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은 즉 인공지능, 기계가 가진 인공지능과 인간이 가진 자연지능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게 낫다, 이게 못하다, 우아열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전산학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언젠가는 대체를 할 거라고 저는 좀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쓰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는 거고 인공지능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치 이제 우리가 손으로 드라이버를 써서 이제 나사를 조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전동 드라이브를 써서 쓰면은 더 빠르게 나사를 조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동 드라이브를 시기 질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동 드라이버를 잘 쓰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이랑 사실은, 많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공학자이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고 계시는 스탠포드대 세바스찬 스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인공지능은 거의 인문학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다. 라고요. 제가 정말 이제 좋은 얘기죠. 아까 우리가 계속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마빈 미nsky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다라든가 아니면 튜링 테스트에 이게 인간과 기계를 구분할 수 있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지공학자, 인지과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란 걸 연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체 인간의 지능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은 사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모방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5주차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세바스찬 스런 교수님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수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다음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만의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다르지만은 또 핵심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갑론을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란 그 자체를 막 그냥 개념이나 매체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로 느끼기 때문인 거 아닌가 좀 싶어요. 사실 학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그냥 하나 인공지능 너 이거 하나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학술적이니까 당연히 세분화한 개념으로 봐요.
좀 크게 세분화하자면은 강인공지능, 예, 강인공지능 말 그대로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약인공지능 말 그대로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란 스스로 학습과 인식이 가능한 스스로 학습, 스스로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지능 또는 지성의 수준이 인간과 근사한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SF 영화나 아니면은 뭐 그냥 매체에서 막연하게 보는 그런 것들, 휴머노이드, 뭐 안드로이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제 스타워즈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이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스타워즈 잘 모르겠죠. 네, 뭐 가까이 가자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친구들인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C3PO나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시면은 거기서 막 각종 뭐 AI 에이전트들이 막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다 강인공지능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있는 기술들은 아직 강인공지능까지 가기에는 많이 좀 거리가 있어요. 현실에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약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컴퓨터로는 처리하기 힘든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한 문제 해결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인공지능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 문제 해결 도구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현재 존재하는 뭐 대부분 아니면 모든 사실 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 제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알겠습니다 라고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사실 스피커가 없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컴퓨터로 처리하기 힘든 작업들을 그냥 이 친구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어디서 물건을 주문해줘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컴퓨터 들어가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서 이제 물품을 넣고 구매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스피커는 그 과정을 대신 쉽게 해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번역기 이런 것도 우리가 번역을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해도 알아서 번역해주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대신해준다. 이런 것들이 죄다 약 인공지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식하고 인간과 근사한 수준까지 이르는 강인공지능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챗GPT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특정 분야입니다. 대화라는 그런 분야에서. 그리고 강인공지능 레벨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약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피커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인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주고 또는 대체하고 이런 수준까지는 와 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전산학자니까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언젠가는 이제 약에서 강으로 갈 것이다. 언젠가는 강 인공지능이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 합쳐지면은 지금은 이제 특정 연구 분야, 특정 도메인만 해결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뭔가 하나로 만들어진다면은 인간과 근사한 수준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